2017년 개봉해서 꽤나 핫한 반응을 불러왔던 영화죠. 23개의 인격을 가진 납치범의 이야기 23 아이덴티티. 그 후속편인 글래스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글래스라는 영화는 23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무려 19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개봉한 영화 언브레이커블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과 23 아이덴티티의 주인공들이 모두 함께 나오는 영화가 바로 이 글래스라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래스를 보러 가긴 갈 것 같은데 이전의 영화들을 한 편도 안 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봤거나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글래스 이전 영화들의 주요 설정들과 등장인물 간단 정리.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 전에 구독하고 알람 설정만 먼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우선 너무 당연하게도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랑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의 주요 스포일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거니까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끝! 이제 막 말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영화들을 꿰주고 있는 세계관의 설정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글래스의 세계관 자체는 기본적으로 히어로 영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다른 히어로 영화들처럼 영웅들과 악당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도시가 부서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주 작게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히어로 같은 사람 한 명, 땅 같은 사람 한 명, 그리고 괴물 한 명 이렇게 등장하는 작은 얘기예요. 근데 이 소소한 이야기를 미스테리 스릴러물로 조금 무섭게 만듭니다. 히어로 영화를요. 요 특이한 세계관의 포문을 열었던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작품은 아마도 히어로 오리진 스토리 중에 제일 독특한 오리진 영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로 영상 그만 보셔도 되니까요. 이거 영화를 직접 보세요. 아무튼 이 언브레이커블은 아까 말했던 히어로 같은 사람 한 명과 악당 같은 사람 한 명,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설정 하나는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만화, 코믹스라고 부르는 잡지들은 어쩌면 실제적인 인간의 경험들이 담겨있는 기록일지도 모른다. 상형 문자를 사용하던 이집트 시대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라는 기록 보존 방법, 이 방법을 통해 코믹스는 뭔가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이 세상에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초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23 아이덴티티는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었으니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설정은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해리성 인격 장애 혹은 다중인격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발현되기 시작되는데 이게 뇌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뇌의 잠재력을 개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믿는 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머릿속에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오른손잡이가 됐다가 왼손잡이가 되기도 하고요. 있던 알레르기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체력도 변하고요. 몸, 체격 자체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진화한 인간이라는 가설까지 등장합니다. 아마도 설정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캐릭터들을 간단하게 좀만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히어로 같은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던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는데요. 불운의 교통사고로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 평범한 아저씨로 살아왔습니다. 직업은 미식축구 경기장의 경비원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무려 131명이 사망한 엄청난 기차 탈선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는 혼자 살아난 것도 이상한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가 그냥 깨어나요. 그리고 그냥 퇴원을 해요. 뭐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보고서 연락을 취해온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어쩌면 데이비드 본인이 초인일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얘기를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아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살면서. 왜냐면 아까 말한 불운의 교통사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사고가 나긴 났는데 안 다쳤었거든요. 근데 운동하기 싫어서 그냥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죠. 뭐지? 진짜 나 뭐지? 그 혼란 속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면서 실제로 자신은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수십 년간 한계라고 생각했던 한계치보다 자기가 힘을 더 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되게 어설프고 실제 본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아주 흉악한 살인범을 직접 제압하면서 히어로로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경비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살인범을 제압할 때 비가 와서 경비원분들이 입는 우비를 입고 있었거든요. 전용 우비.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 우비를 입고 있는 모습이
모습이 이분의 시그니처 복장이 되었고요. 엄청나게 강인한 신체 외에도 옷 위로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간단히 부딪히게만 해도 그 사람의 과거 행적, 특히나 범죄와 관련된 위험한 행동들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게 알려져 있는 커다란 약점 하나, 물에 약합니다. 물에서 힘을 잘 못 쓰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물에서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물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게 약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비드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전편에서는 이혼의 위기를 겪다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긴 하는데 이번 영화 글래스 배우 명단에는 그 배우의 이름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거나 사망했다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데이비드의 아내분이 원더우먼 이모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엄청 바쁜 분이에요. 그래서 뭐 등장 안 해도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조셉 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아빠가 히어로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이도록 옆에서 계속 자극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또 뭐 영화 속에서 나는 아빠 같은 힘이 없다고 슬퍼했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역할은 2000년 영화에서 역할을 맡았던 꼬맹이 배우가 성장을 해서 그대로 다시 역할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반가워해주세요. 그리고 악당 같은 사람, 이름은 엘라이자 프라이스, 일명 미스터 글래스. 이번 영화 제목이 이 글래스니까 아마도 이 인물이 영화 속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겠죠. 이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 질환을 갖고 있어서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살면서 최소 50번 이상의 골절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미스터 글래스라는 별명 역시 어린 시절 이 인물을 놀리려고 동네 친구들이 만들어낸 별명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뼈가 부러지는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집에 틀어박혀 살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코믹스 세상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현실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자기같이 말도 안 되게 몸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말도 안 되게 몸이 강한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수십 년간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기차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던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에게 히어로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 왜 악당인가 싶죠? 착하고 불쌍한 사람 같잖아요? 데이비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라이자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게 데이비드가 당했던 기차 사고를 포함해서 각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다 이 엘라이자가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히어로라고 생각되는 생존자가 나타날 때까지 본인이 직접 테러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 엘라이자, 미스터 글래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에는 한 가지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은 바로 히어로를 완성시켜주는 대척점, 악당이 되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당 맞죠? 이 미스터 글래스는 자신과 데이비드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은 있다고 그랬는데요. 데이비드처럼 자기도 물에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게 이번 영화에 중요하게 등장할지 모르겠네요. 이 엘라이자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까지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글래스에게 제일 처음 코믹스를 선물해준 인물이자 언제나 이 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미스터 글래스의 어머니, 이 어머니 역시 원작 배우 그대로 이번 영화에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등장하면 반가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괴물. 이 캐릭터의 본명은 케빈 웬델 크럼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동학대를 받으면서 트라우마로 인해 다중인격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어느새 23개의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아들은 케빈의 머릿속, 정신의 방에 모두 모여서 앉아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자기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신의 방 안에서 자기네끼리 있다가 불빛 혹은 자리라고 표현되는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케빈의 시체를 지배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온 애가 뭘 하고 있는지는 머릿속 인격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격이 많아도 얘네가 다 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위험한 인격이 2개 있습니다. 이른바 패거리라고 불리는 2명인데요. 데니스라는 인격은 안경 쓰고 이렇게 인상 쓰고 나오는 애인데 강박증과 변태 성향을 갖고 있는 위험한 애예요. 그리고 패트리샤라는 인격은 이렇게 고상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진화한 인간, 비스트라는 어떤 미지의 존재를 믿는 광신도적인 인격이에요. 이 2명이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인격들이다 보니까 원래는 얘네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도록 벨이라는 인격, 디자이너 인격인데요. 얘가 불빛에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고서 다른 인격들에게 적절하게 불빛을 분배해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헤드윅이라는 9살짜리 어린 인격이 이 패거리들의 못된 게임에 넘어가서 베리가 갖고 있던 불빛을 훔쳐서 자기가 컨트롤을 쥡니다. 그리고 이 2명에게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신체를 장악한 패거리들은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희생 제물로 삼고요. 결국 24번째 자아인 비스트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 비스트라는 애는 사상부터 정말 위험한 애인데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고 자란 이들은 불결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상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비스트가 신체를 차지하면 몸 자체가 너무 강인해져서요. 근거리에서 샷건을 쏴도 몸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피부 자체가 엄청 단단해집니다. 거기에 엄청난 힘과 더불어 벽을 기어다닐 수 있는 희한한 능력까지 생겨요. 스파이더맨 아니고요. 평범한 인간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뭔가 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패거리와 비스트. 이들은 납치한 소녀들을 끝내 희생시키고 어딘가로 사라졌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디서 잡혀온 건지 정신병원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3 아이덴티티에서 이 케빈이라는 인물의 심리치료를 담당한 플래처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다른 인격이 신체를 차지하고 있을 때 케빈 웬델 크럼이라는 풀네임을 부르면 케빈이 다시 본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중인격이 진화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이 플래처 박사님의 가설이거든요. 이분은 자기 가설을 증명하려고 계속 인격들을 일부러 상대하다가 결국 비스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얼굴을 비추실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케빈의 본명을 불러서 본체를 불러오는 요 방법 이런 게 등장할 경우에 아 플래처 박사님 이분이 비스트라는 괴물의 원흉이지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쁜 패거리들이 소녀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 3명의 소녀들이 납치를 당했었는데요. 이 중에 2명은 결국 사망을 하고요. 1명 케이시라는 소녀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아주 시니컬하기도 하고요.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침착력을 발휘하는 요 케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빈의 어린 인격 헤드윅을 포섭하기도 하는 등 나름 영화 속에서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약을 펼치고요. 어느 순간 케빈의 본 인격을 불러내기까지 하는데요. 자기 인격들이 벌린 일을 보고서 스스로를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케빈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끝내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스트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총을 쏴도 죽지 않은 비스트에게 잡히기 직전 이 소녀의 온몸에 자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시가 어린 시절부터 삼촌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자라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리고 이 상처들을 본 비스트가 고통을 아는 사람은 순결하다면서 얘를 두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케이시는 아직도 이 못된 삼촌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고편을 통해서 이번 영화에 다시 등장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글래스를 보기 전 앞선 두 영화의 주요 설정들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글래스를 보러 가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그랬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